두 번째 얘기는 석탈의 신화로 고생한다기보다 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탈해가 신화야?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 그림들은 영감 본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본풀이가 꼭 석탈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냐면 이 영감 본풀이의 주인공도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고 또 날아다니면서 뭐 만주를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영감 본풀이의 이 주인공들은 재밌는 거는 다른 신들은 스님의 모습도 하고 뭐 근사하게 한복도 차려입고 뭐 장군복도 하고 그러는데 영감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꾀지지합니다. 찢어진 옷에다가 이 찢어진 등에다가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서 일종의 거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잔인한 일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선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영감 본풀이에 나오는 신이. 근데 석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석탈의 그 모티브는 석탈해가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있는 그 신입니다. 이 대장장이라는 게 또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연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뭐 쇠를 해서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넣었다가 그걸 두드려서 뭐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뭘 만들려면 열심히 두드려 맞아야 되고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 연마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설화나 신화를 자꾸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역사에서 검증되는 부분도 많고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지만 트로이 그의 국가라는 것도 슐리만이 그거를 가서 발굴을 하기 전까지는 다 신화, 설화로 생각했지 트로이 문명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화들이 앞으로 많은 고증을 통해서 역사 속에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석탈의 이제 내용이 뭐 옛날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일단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석탈에도 용성국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근데 버렸는데 차마 버리지 못해서 괴짝에다 넣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베이비박스죠. 그러니까 앞에 그 당금애기에 나오는 그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여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버려진 아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성국에서 낳은 아이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괴짝에 넣고 그 대신 이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노비와 또 보물들을 넣고 바다에다 이제 띄웁니다. 어쨌건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이렇게 괴짝이 있는데 까치들이 떼를 지어서 그 괴짝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지는 아이 이 내용은 실은 이 석탈의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몽설화에도 나오죠.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 알을 말들이 와서 보호를 하고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이게 자연이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연과 유리돼서
뭐 인간만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이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번성할수록 오히려 이제 자연을 또 보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연과의 연관이 이 신화에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성공학이 아까 유화도 알을 낳아서 상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비가 이제 알을 낳은 것도 상서롭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띄웠겠죠. 그런데 이 탈의왕에 대한 이제 얘기가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눈으로 봐서, 어떤 정사의 눈으로 봐서는 이 탈해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유사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 야사 쪽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수용을 했을 것이고, 뭐 저희야 지금 분석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이 아이가 버려진다는 이제 모티브가 도대체 뭐냐, 아이가 또 보호된다는 모티브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필이면 왜 바다나 강에 아이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집단 무의식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거는 의식의 탄생, 개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아이를 발견하는 게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독립을 해서 개성 또는 인격 이런 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알일까? 이 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철학자의 알, 뭐 철학자의 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이 우주의 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뭐 지구도 달도 다 알의 모양이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헬만 헤스의 데미안에서도 알에서 깨어나서 나온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뭐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되는 태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서 인격이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괴를 보면 괴짝 안에 아이랑 보물과 노비가 있었고, 그를 7일 동안 또 보살펴 줍니다. 근데 이 사내 아이는 자기가 왜 태어났다는 걸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하 독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화처럼.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굉장히 씩씩하죠. 그러니까 버려졌고 혼자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노비를 또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십, 적극성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또 용기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성국 왕의 왕자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또 사회에 나오면 열심히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구세 한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양복 딱 차려입고 나가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라 남성성이기 때문에 여자 안에 남성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그 안에 있는 남성성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석탈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7일이라는 뜻은 제가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보여드린 겁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도 7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생성해서 완성시키는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탈의 신화에서도 처음에 작은 그 요람에서 나중에 이제 돌무덤으로 가기까지 그게 7일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장과 성숙의 한 완성의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 7일 동안만 머문 게 아니라 또 돌무덤에 가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 돌무덤에 가서 머물러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지팡이를 또 짚고 나타납니다. 왜 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야 되느냐. 이 지팡이는 옛날 신선도에 보면 꼭 이렇게 하나씩 짚고 나오죠. 지팡이는 마치 이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도 지팡이로 그 뭐 뱀도 만들고 뭐 메뚜기도 만들고 했죠. 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장구가 아니라 사실은 마술의 어떤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란 거가 뭐냐면 최초의 도구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최초의 도구란 뜻도 되고, 내 몸을 하나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중간에 그 석탈해가 그렇게 이제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기까지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제 호공이죠. 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지방 호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래 거기 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석탈해가 성장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 호공의 집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느냐? 미리 가서 호공의 집 옆에다가 자기의 그 숫돌과 숯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가서 이게 원래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니까 그게 어떻게 네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디에 가서 파보면 내가 묻어놓은 숫돌이 있고 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내 집인데 호공이 뺏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정말 거기 가보니까 숯이랑 숫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집이구나. 그러고 호공의 집을 빼앗았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사기쳐서 성장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호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호공은 뭐냐면 과거의 낡은 관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탈에는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어떤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이 성장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직접 가서 칼로 무찌르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꾀를 내서 낡은 것을 속여서 낡은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임과 뭐 꾀와 뭐 사기와 이런 게 용이 돼야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공을 속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 이제 나중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이제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샤먼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입문식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굴입니다. 우리도 왜 토암산에 보면 이렇게 석굴이 굴 속에 들어가 있죠. 또 뭐 무당들이 또는 자연인이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수양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원효대사가 그 들어가 있는 곳이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해골을 보고 놀래가지고 돌을 깨쳤다. 이런 거 아마 많이 알려진 그런 신화적인 사실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되 혼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당금의 기에서 여성성이 그 혼자 있음을 쭉 참아낸 것처럼, 석탈에도 사실은 혼자 있음을 굴 속에서 이제 참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남성성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모티브는 꼭 석탈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비근한 예로 모세나 또는 카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카인이라든지,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또 부처님도 역시 고행을 했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계셨죠. 그런 기간들이 다 남성성이 성숙하기 위해서 혼자 버려지고, 혼자 기다려야 되고, 혼자 고생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용성국이라는 굉장히 아주 귀한 데서 태어난 왕자이지만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출이 돼서 또 꾀를 써가지고 이제 다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이 과정을 이렇게 보자면 실은 우리 삶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꾀를 쓰는 거는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트릭스터 컴플렉스, 트릭스터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꾀쟁이, 꾀돌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담에도 호랑이하고 토끼랑 서로 이제 그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꼭 토끼가 이기죠. 힘이 없지만 꾀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릭스터 원형은 이 힘을 가진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해서 트릭스터 원형이 있고, 이 트릭스터 원형은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 또 영웅이지만 동시에 바보 같고 또 깡패 같은데 똑똑하고 이런 그 역설이 같이 있습니다. 트릭스터 원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트릭스터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슷한 건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이 샌들을 신고 있는데 뒤에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그 헤르메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또 거짓말쟁이 신입니다. 그래서 도적의 신이기도 하고 여행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아폴론을 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아폴론을 속이는 그 모티브하고 석탈해가 호공을 속이는 모티브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무조건 이제 꾀와 사기를 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과거 좀 경직된 너무나 합리적인 태도, 너무나 논리적인 태도를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좀 감성적이고 또는 조금은 좀 새롭고 낯선, 그리고 경계를 넘는 태도로 한번 뛰어넘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트릭스터는 낯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일종의 헤르메스가 되고 석탈해가 되고 트릭스터가 되는 거죠. 석탈해가 용성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와서 가락국에 와서 나중에 결국에 왕이 되는 일종의 이제 성장담, 그 영웅담이죠. 근데 그냥 우리는 영웅이 됐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석탈해라고 그러면 고아로 실제로는 왕자인데 고아로 거기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꾀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상처도 받고 고생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아메리칸 드림이든 코리안 드림이든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민자들이 뭐 외국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겪는 그런 성장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스터가 되면 사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많은 뭔가를 기여를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릭스터 원형을 아주 몸으로 역사를 실천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민족도 특히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만주로 뭐 러시아로 뭐 중앙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교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포들이 또 각 나라에서 굉장히 성장한 분들이 많죠. 이번에도 뭐 3명의 뭐 미국의 의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석탈해가 지금도 우리 현대 역사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 외국에만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이 뭐 문학이었는데 갑자기 공학 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헤르메스 트릭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갑자기 마케팅 분야로 뛰어드는 것도 또 헤르메스 트릭스터 석탈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호공에 사로잡히면 나는 뭐 흙수저야. 내 전공은 뭐 돈도 안 되는 뭐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는 망했어. 이러면 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써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열고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다 보면 자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또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돌보는 남성, 책임지는 남성도 중요하지만 변모하는 남성이 또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모하는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헐크 변하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죠. 뭐 터미네이터니 뭐 이런 것, 그 게임의 여러 트릭스터라는 아예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모의 그런 그 메시지, 중요한 모티브가 남성성이 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모티브다. 이 석테레도 역시 숫돌과 수츠로 성장했고 성공했죠. 그러면 숫돌이나 숫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숫은 나무가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그 불이 오래 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에 처해 있으면 숯같이 꺼멓게 변했다. 내 마음이 숯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숯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연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돌은 뭡니까?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고아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칼을 계속 갈아서 칼을 날카롭게 하면 이 석탄래처럼 영웅으로 다시 변모할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신화나 이런 데서도 칼을 찾는 거, 뭐 부러진 칼을 다시 맞추는 거, 또 칼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런 모티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여성 속의 남성성 또는 남자들의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상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숯도 역시 그 수추로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수추로 뭘 합니까? 물을 걸러내죠. 물을 깨끗하게 하죠. 이 숯이 갖고 있는 정화의 그런 또 상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는 또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질곡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강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열심히 풀무지를 하고 열심히 뭐 용광로를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 사실 현실에서 뭐 수능도 하나의 연금술의 과정이고요. 뭐 결혼, 또 입사, 뭐 아이 출산 이런 게 다 연금술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꾀와 뭐 거짓말 이런 거의 중요성 얘기를 했지만 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탈해왕 설화에서도 보면 백이라고 이제 자기 그 부하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자기가 왕이 됐다고 거짓말을 한 백이를 또 마술을 써가지고 그 물에 딱 붙게 만듭니다. 물그릇에. 그 백이가 거짓말한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잘 알아보기도 하죠. 근데 이 신화에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시기를 넘어서 초자아, 양심, 사회적 자아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굉장히 안에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면, 좀 짐승 같은 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측면을 잘 발달을 시켜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 정말 멋있는 영웅으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이 석탈래나 당금액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고 최초의 뭐 TV 앵커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제키 로빈슨의 어머니가 아까 당금애기처럼 미혼모로 혼자서 5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하는 걸 이제 제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석탈래가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가서 이제 뼈가 돼가지고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도 해골에서 깨달았죠. 부처님의 사리도 뼈에서 나왔죠. 또 예수님도 라자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그 부활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재생하고 부활하는 이런 상징들이 우리 민담, 우리 설화에도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고 싶을 때, 모든 사람과 이별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냥 나한테는 뼈만 남은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무당들이 입문을 할 때 모든 몸의 뼈들이 다 갈갈이 부서지는 그런 상상 또는 뭐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생한다는 뜻이죠. 석탈의 신화는 굉장히 짧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실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는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경주에 가면 또는 뭐 가야구에 가면 뭐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생, 뭐 고통, 이게 재생, 부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대인들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생과 부활은 계속된다. 그래서 힘들면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됐는지, 또 박물관 간 시간이 없으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 또는 선사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꾀로, 지혜로, 인내로 넘어갔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범 내려온다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젊은이들 최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국 신화를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서양 사람들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재탄생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문화의 메카로 재생되고 부활을 되는 그런 시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그렇게 재생되고 부활하지만 각 개인도 혼자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버려졌어, 뭐 나는 버려진 이제 다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고통과 담금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힘을 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어쩌면 내용 자체가 뭐 고통과 성장, 성숙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담금질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래. 미안하지만 실은 견딜 만큼 왜 고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담금질은 계속되지만 그 담금질을 견디는 힘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매일 소소한 게 힘들어요. 차라리 큰 거는 멍해져요. 아침에 남편하고 싸운 거 못 견뎌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거에서 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거를 오히려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정신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성장의 그런 그 흔적들이 쭉 남겨집니다. 내 후배, 내 제자, 뭐 내 자녀, 뭐 이렇게 내 후손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